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대치 두각학원과 강남 하이퍼 목동관에서 강의하고 있는 영어 강사 안성찬이라고 합니다. 우선 3월 모의고사 보시느라 매우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은 하셨는데 그 고생이 좀 의미가 있으려면 오답까지 그리고 본인이 부족한 점 채우는 것까지 좀 마무리를 잘 지어야겠죠. 그래야 또 수능까지 잘 달려갈 수 있으니까요. 쌤이 그거를 좀 도와주려고 주요 문항 해설을 가져와 봤습니다. 원래는 조금 더 할까도 생각이 있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3월 모의고사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답률 탑 5만 가져와 봤습니다. 거기에 3, 4등급 대 친구들을 위한 혹은 대입학을 틀린 친구들을 위한 대입학 중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21번을 같이 가져와 봤습니다. 오답률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70%를 넘는 게 EBS 기준으로 하나도 없습니다. 무난했던 시험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어휘나 좀 소재가 좀 추상적이어서 좀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쌤이 기본적인 이제 해설도 진행을 해 드릴 거지만 쌤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 지문에서 포인트가 무엇이었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봤어야 하는가 좀 이런 것들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물론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본기를 쌓아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단어 외우고 구문 열심히 하고 해석해보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결국 여러분들이 실전에서는 쌤들이 해주는 것만큼 클리어하게 완벽하게 해석을 좀 못하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에서 또 최선을 발휘하는 것도 또 다른 하나의 능력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제공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또 문제 유형별로 어떻게 조금 풀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해설 들어가기 전에요. 총평을 가볍게 좀 하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쌤이 수요일날 26일날 이 시험이 치러졌죠. EBS에 바로 들어가 봤어요. 이제 매우 어려웠다가 막 이따만큼 막 이렇게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어려웠나?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은 치고 나면 대부분은 어려웠다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어려웠나? 진짠가?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봤거든요. 재작년 3월 모의고사, 그러니까 24학년도 수능 대비 3월 모의고사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진짜 그 정도 나오나? 1%대였거든요. 1등급이. 싶었는데 역시 객관적인 데이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년 3월이 8% 정도 나왔었는데 그거보다도 지금 지표가 더 쉽게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등급이 8%가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어휘나 이런 게 조금 어렵긴 하고요. 그 다음에 소재가 추상적인 내용이 좀 많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고1, 2 모의고사 때처럼 좀 이렇게 명확히 이해되는 느낌이 좀 잘 없었을 거예요. 이제 현수생 기준으로요. 뭐 재수 연수생 친구들은 이미 조금은 익숙해져 있겠지만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시험이처럼 느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직 연수생 친구들은 안 봤을 수도 있겠네요. 이번 주말에 조금 치러질 예정인 곳들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특이사항이 하나 있다면 듣기가 오답률 15위 안에 15위에 딱 하나 랭크되어 있습니다. 6번인데요. 쌤이 원래는 잘 안 들어보는데 한번 들어봤거든요. 심심해서. 역시나 별게 없습니다. 네. 월별로 이제 곱하기가 조금 잘 익숙하지 않았나 싶어요. 1년이면 12달이니까 12를 곱해서 이제 할인하는 30불까지 빼면 210불이 나오는 그런 문제였는데요. 역시 별로 막 특이하게 이상한 거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듣기를 하나라도 틀렸다 하시면은 쌤이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일단 3, 4등급 대 친구들은 듣기부터 다 맞는 연습을 6평 전까지 꼭 하셔야겠습니다. 꼭 독해 이제 하고 막 듣기는 다 맞겠지 하다가 또 수능 때 틀려서 또 후회하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6편까지는 듣기를 좀 가다듬는 연습을 충분히 하시길 바래요. 잘 본 친구들은 그렇게 자만하실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작년 3월도요. 요 정도 난이도였기 때문에 잘 본 친구들이 많았는데 6월에 다 깨졌습니다. 네, 작년 6월에 좀 레전드 시험이긴 했지만요. 그래서 자만하실 필요 절대 없고 6편까지 정진하시면 되겠고 못 보신 친구들은 조금 더 어휘력이라든지
글 읽는 거, 문장 처리하는 거 이런 것들 기본적인 문해력 키우시는데 조금 더 시간을 쓰셔야겠습니다. 만약에 3, 4등급대가 나왔다면요. 절대 지금 독해를 하실 단계가 좀 아니시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한 문장 한 문장 단위도 끊어서 해석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읽고 결국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좀 이해하는 그런 연습을 조금 하셔야겠습니다. 쌤은 재중반 수업에서 그거를 좀 진행을 하고 있긴 한데요. 어쨌든요, 여기까지 조금 얘기해 보도록 하겠고요. 21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호가 이제 오답률 순서긴 하거든요. 39번부터 오답률 1, 2, 3, 4, 5위. 고 21번이 이제 오답률 7위의 대입 파악입니다. 쌤은 이제 순서대로 조금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21번입니다. 일단은 역시 좀 철학적인 내용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한번 초반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일단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두 문장인데요. 자, 첫 번째 문장. The unity of science and philosophy. 일단은 이 지문에서는 지금 과학과 철학이 합쳐져 있구나. 그죠? 그 다음에 in the old classical sense.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고전적인 그런 의미에서의 이런 통일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합쳐져 있습니다. Was perhaps best described by the famous tree of Descartes. 그죠? 데카르트의 어떤 나무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대요. 근데 여러분 데카르트 나무 뭔지 모르죠. 그래서 일단 두 번째 문장을 읽어봐야 됩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과학과 철학이 합쳐져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문장은 이제 비유 관계가 나와요. 그래서 얘를 였다가 그래서 투가 나오죠. 그래서 얘네들을 였다가 이제 비유를 할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정말 머릿속으로 혹은 내가 머릿속으로 잘 안 되겠다 하면 그림을 그려서라도 하셔야 됩니다. 쌤은 초등학교 때 이후로 그림을 좀 나와서요. 네. 그래서 나무를 좀 그려볼 건데요. 일단은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이게 메타피직스입니다. 메타피직스가 뭐냐면 형이상학이에요.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설사 해석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요. 형이상학이 뭔지 모릅니다. 네. 근데 이제 영어에서 메타라는 것이 역시 또 초월하다, 넘어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이상학이라는 거는 형체가 있는 거를 넘어서는 학문, 즉 어떤 존재의 본질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는 학문이에요. 이 지문에서는 아무래도 철학 쪽에 가깝겠죠. 왜 알 수 있냐면 이 위에 이제 여 줄기와 여 나무의 몸통과 그 다음에 여 위에 잎사귀가 다 이제 과학과 관련된 거예요. 네. 그래서요. 자, 이 정도로 그려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철학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비유 관계를 통해서 1번 문장과 2번 문장을 합쳐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해하려고 노력만 하신다면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뒤에 한번 읽어볼게요. The trunk, 몸통은 뭐냐면 physics예요. physics. 그 다음 이 괄호는 여러분들이 읽는다 하더라도 사실 실전에서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패스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And the branches and the fruit. 그 다음에 어떤 가지랑 그 다음에 열매를 그냥 이제 잎사귀로 대체할게요. 이거는 to what we could call applied science. 이거는 applied science. 이 뒤에는 좀 생략할게요. 이제 응용과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이해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일단은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 나무의 이 비유 관계가 1번 문장과 연결지었을 때 철학과 과학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요. 요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잡고 어느 정도 가셨어야 합니다. 근데 또 대부분의 친구들이 쌤 전 잡았는데도 틀렸어요.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뒷부분을 조금 가보도록 할 건데요. 자, he regarded the whole system of science. 한 번 더 얘기해 주죠. 과학과 있던 철학의 이 전체 시스템을 여겨요. regard가 있으니까 as, b는 기본이고요. As we today, 오늘날에 regard science alone. 우리가 이거 오늘날에는 과학이라고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철학과 과학 이렇게 합쳐진 시스템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과 오늘날의 대조관계가 또 조금 있긴 하고요. 그 다음에 he felt that the metaphysical principles, 이런 형이상학적인 어떤 원리 원칙이 were ultimately justified by their fruits. 그러니까 얘네들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있다. 한마디로 합쳐져 있다는 거죠. Not merely by their self-evidence. 그러니까 스스로 증명하는 거, 자명하다라는 거, 스스로 자명한 거 말고 얘네들이 다 어우러져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오늘날에는 이 응용과학이라는 거는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not only in mechanics, 역학도 들어있고요. 뭐 medicine이라든지 ethics 이런 학문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부터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the difficulty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더 눈여겨서 보셨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밑줄 의미가 곧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통해서 좀 알아가셔야 될 건 밑줄 의미가 주제 반대도 나올 수 있다는 사실, 그거를 좀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투스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21번을 통해서 그런 거를 좀 연습을 해 봤는데요. 또 3월 모의고사 때도 역시 주제 반대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 어쨌든 가볼게요. The difficulty. 어려운 점은 뭐냐면요. was that from the general principles of Cartesian. Cartesian이라는 게 지금 여기 데카르트입니다. 그 다음 Aristotelian, 아리스토텔레스. Science, philosophy. 이거 한마디로 옛날 이런 틀딱 이런 세계관이에요. 여기서는요. No results could be derived. 여기 no가 있습니다.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뜻이죠. Which were precisely in agreement with observation. 관찰하고 맞지가 않아요. 한마디로 관찰, 우리가 보는 거하고 이 어떤 논리상 이런 철학적인 얘기 혹은 과학적인 얘기하고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 실정과 이론의 괴리가 좀 있는 겁니다. But 그러나 이게 그럴듯해 보이긴 하는 거예요. Seem to be intelligible and plausible. 그러니까 이해할 만하고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거죠. 이 문장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게 어떤 관찰, 우리의 실제 관찰과 좀 괴리감이 있다. 결과를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So the tree was cut in the middle. 그래서 이 나무가요. 이 중간에서 잘려져 있다는 거죠. 됐죠? 그러면 이거는 이 글의 주제를 바탕으로 했을 때는 이 글의 주제는 이 논리지 않습니까? 이 옛날의 어떤 틀딱의 논리, 즉 철학과 과학이 합쳐져 있는 그런 논리인데 그것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와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2번 선지 같은 것이 왜 들어가 있냐? 이 주제를 넣게 되면 2번 선지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나무가 합쳐져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반이 잘려져 있는 거죠. 중간이 잘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이에요. For the derivation of technical results,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it was necessary to start from the physical principles.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생각을 하고 계셔야 이게 지금 이해가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몸통에서부터 요 중간부터 요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Science in the new sense was to think only of how the fruits would develop from the trunk without regard to the roots. 이 뿌리에 대한 생각 없이 이렇게 중간 이후부터만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거 없이 과학적인 것만 들어간다는 게 밑줄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데카르트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했던 철학 플러스 과학이 이 글의 전반적인 주제의식을 이끌고 있는데요. 그것과 반대되는 내용이 밑줄 의미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별로 더 얘기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이 detached itself from, 이제 분리가 된 거죠. philosophical foundation. 철학. 쌤, 여기 메타피직스가 아니라 철학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1번, 2번 문장에서 이 관계를 어느 정도 좀 잡고 이해하셨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지문에서 조금 중요합니다. 역시 초반 한두 문장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것만 이해하셨으면 philosophical은 메타피직스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게 뿌리가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shift to deriving outcomes. 자, 어느 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deriving outcomes, 결과를 얻을 건데 이제 여기 중간 이후 부분부터, 그래서 physical principles로부터 이제 결과를 얻어내는 그런 선지가 1번이 되겠습니다. 아주 정확한 선지가 되겠고요. 선지가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오답률 7위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2번은 이제 주제 그 자체가 되겠죠. 이 데카르트가 생각하는 주제 그 자체, 그죠? 그래서 메타피직스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그 다음에 3번은요. Results consistent with the observation. 이 관찰과 결과가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이 were the utmost priority. 역시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내용인데 역시 데카르트는 그런 얘기 한 적 없고요. 오히려 데카르트는 이게 관찰과 어긋나지 않는다고 글 중간에서 얘기했었죠. Applied science moved toward being less reliant on.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응용과학이 덜 의존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둘 다 덜 의존하면 안 됩니다. 예, 여기 physics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physics도 덜 의존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틀렸고요. 5번은 그냥 개소리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21번 해설이었습니다. 자, 쭉쭉 넘어가서 30번인데요. 30번이 왜 오답률 2위인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관계만 짚어내면 역시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초반과 중반의 관계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반부터 어느 정도는 이해하셨을 거야. 근데 거기서 중반 연결하는 것까지만 하시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한번 볼까요? Surely one reason that copies have lost their sense of human connection. 근데 이게 또 추상적이어서 약간 좀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복제가 이 글의 핵심적인 소재인데요. 복제가 상실감을 이제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죠? 상실했다는 거예요. 뭐를요? 어떤 인간의 유대감이라든지 어떤 풍부함, 그 다음에 an intimate relation, 어떤 친밀 관계, 좀 이런 것들을 다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요. is that modern technology has made copying so easy. 이 복제가 굉장히 쉬워지다 보니까 이런 우리가 긍정적으로 여기는 가치들, 이런 것들이 조금 상실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문장 갈게요. The methods of copying available to us have never been more powerfully abundant. 그러니까 굉장히 풍족하다는 거죠. 이 풍족하다라는 것의 근거는 우리가 이 copying이 굉장히 쉽다고 했기 때문에요. 역시 여기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이렇게 파워풀하게 충분한 적이 없었다. 한마디로 복제를 굉장히 잘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다라는 내용이죠. 자, 세 번째 문장까지 연결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This seems true even as 이게 사실인 것처럼 보이는데 even 심지어 어떤 동안에도 a sense of loss 어떤 상실감이 has attended 여기서 막 출석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상실감이 일단 있다라고 해봅시다. 상실감이 있어요. Our ever more powerful means 어떤 굉장히 강력한 수단에 뭐겠어요? 복제예요. 복제에 대한 패러프레이즈입니다. 그러니까 괜찮죠. Reproduce what we care about. 우리가 신경 쓰고 우리가 걱정하고 한마디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그런 것에 대한 복제를 할 수단, 강력한 수단. 뭐예요? 복제죠, 복제. 복제에 상실감이 있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얘기죠. 됐습니까? 1, 2, 3번 문장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일단 읽지 못했다 하면 이거 읽는 것부터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저 됐어요. 이런 친구들은 이 다음을 조금 더 잘 했어야겠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마 한마디로 세 번째 문장까지는 복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상실감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갈게요. 어떤 벤자민 씨가요. has famously formulated this loss as an aura라는 게 나옵니다. aura. 자, 그러면 이게 아우라예요. 한마디로. 아우라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러면 아우라라는 개념은 뭐죠? 상실감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상실감. 됐죠? That which is lost. 그러니까 이 아우라라는 게 있는데 이게 상실되었다는 거예요. Lost in mechanical reproduction. 그러니까 복제를 하다 보니까 아우라를 이제 상실했다. 이런 느낌으로 되겠죠. 다음 문장 가볼게요. The aura of a work of art, he suggests, cannot be copied by mechanical technology. 한마디로 여기서의 어떤 복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종이 복제하는 그런 복사기 이런 게 아니라 예술작품 쪽 소재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복제하는 건 어렵다. 한마디로 이 아우라는 얘와는 상반되는 가치를 가진 녀석이에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여기까지. 자, 다음 문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By around 1900, he writes, technical reproduction had reached a standard. 어떤 수준까지 오게 되었냐면 that not only permitted it to reproduce. 자, 1900년대가 되니까요. 어떤 수준까지 오게 됐냐면요. permitted it to reproduce all transmitted works of art. 그러니까 전승된, transmit 하면은 이제 전달된 이런 거죠. 그래서 전승된 작품들을 다 이제 reproduce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and thus to cause the most profound change in their impact upon the public.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대중의 영향에 또 심오한 변화를 또 줬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the ability to copy. 여기까지 역시 복제니까 사실 뭐 별로 의문점이 들지는 않는 그런 선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쭉쭉 내려가다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전통과의 관계가 나오거든요. 이 문장 가볼게요. In addition to, 뭐 이외에도요. Transforming art, and 한마디로 복제하고 대중과의 관계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이게 전통을 망치고 있다. 한마디로 아우라가 상실되었다. 전통을 망치고 있다. 이런 얘기와 지금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Benjamin asserted that 뭐라고 주장했냐면요. Mechanical reproduction 이렇게 복제하는 게 has the power to rend 망치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뭐를? 전통을요.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게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죠? 요거까지만 하면은 이제 정답으로 잘 갈 수 있겠죠. 그러면 전통을 헌신하는 게 아니라 망치고 방해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을 골라줘야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 이렇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일단은 초반 조금 추상적이긴 하지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제를 딱 잡아주시는 거 먼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휘도 일단 대입학처럼 여러분들이 푸셔야 될 게 초반을 확실하게 잡아야 이 글의 논리를 알 수 있고 그래야 세부적인 어휘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어휘가 물론 세부적으로는 앞뒷 문장의 어떤 맥락, 근거 찾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 대전제는 초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입학을 잘 못하시면 어휘도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휘도 대입학처럼 초반 잘 잡고 그 다음에 연결까지 좀 이렇게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우라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그걸 전통까지 연결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아우라는 원래는 복제가 될 수 없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상실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그게 역시 전통을 분열시키고 찍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tradition이 devotion 되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답은 5번이었고요. 3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그냥 정석적인 빈칸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빈칸 문장을 한번 볼게요, 먼저. 왜냐하면 빈칸 문제는 우리가 주제를 물론 찾는 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만 세부 정보 파악하는 게 더 우선이기 때문에 빈칸 문장에서 the farthest plane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봤을 때 비행기라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실제 해석은 면입니다. 면, 평면이요. 한마디로 가장 먼 평면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에서 이걸 평면이라고 해석했겠습니까? 거의 대부분 다 비행기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 해석의 디테일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지문 안에서 the farthest plane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습관, 그게 중요한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farthest plane이 나오면 우리는 조금 더 주의 집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쌤이 좀 미리 스포를 하면요, 여기 처음 나옵니다.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초반의 내용을 정리를 딱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지문이 그게 조금 어렵습니다. 역시 초반 내용이 그렇게 막 잘 와닿지가 않는 내용이라 좀 어렵거든요. 지금 쌤이 해설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한 번 더 해보세요. 맞은 친구도 틀린 친구도. 지금까지 어디까지냐면요. 여기 문장까지요. 읽고요. 한번 이제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시고 다음에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보세요. 쌤이랑 얼마나 비슷한지.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정지하고 했다고 치고 쌤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perceived distance of objects. 이 물체가 인지된 거리가 있어요. 저쪽쯤에 있구나. That are far away from the. 근데 업적으로부터 매우 멀어요. 약간 좀 멀습니다. 근데 인지는 하고 있어요. Is often assumed to be subject to. be subject to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어디에 영향하에 있다, 겪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여기서 subject는 형용사고요. 자, some global, 굉장히 광범위한 한계를 그냥 겪는다,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subject는 항상 수동적인 이미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 정리하면 뭡니까? 먼 거리에 떨어져 있어요. 관찰자로부터 먼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관찰자가 여기 있으면요, 이따가 뭐 하늘 얘기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우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물이 있습니다. 이게 멀면요, 인지된 거리가 이제 멉니다. 그죠? 그런 게 뭐에 영향을 받는다고요? 광범위한 글로벌한 한계에 부딪힌다고요. 그래서 쌤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뭐 글로벌, 뭐 세계적인 이런 거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크게 상관없는데 적어도 멀면 한계에 부딪힌다까지는 잡았으면 좋겠어요. 한계. In the sense that, 여기 뒤에 좀만 더 읽어볼게요. 어떤 의미에서요? sense는 항상 의미, 어떤 감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자, that the moon, the stars, and the sun are all perceived at the sky. 약간 스페시픽한 구체적인 예시인데요. 어때요? 하늘 멀죠? 멀면 한계가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얘네가 다 스카이로 그냥 퉁쳐진다. 뭐예요? 한계가 있다 이렇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문장을 읽고 요 정도만 잡으셨어도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됐습니까? 생각보다 많이 어렵지 않아요.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 많이 부족한 거는 단어 실력 뭐 이런 것도 많이 부족하겠지만요. 그냥 문해력 자체가 조금 많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읽고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생각하는 능력. 그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요. 그런 연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요약하라는 게 해석 쓰라는 게 아니고요. 이 말의 의미를 간단하게 추려서 아 이거는 이런 소리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사실 이게 이 farthest plane이거든요. 여기 두 번째 문장 한번 가볼게요. This observation is related to idea that visual space is not open but ends. 그러니까 막 열려 있는 게 아니라 닫힌다는 거예요. At visible surfaces.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표면. 실제로는 이 스카이에 딱 닫힌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 하늘로 이제 지금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 끝,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suggested that this is realized as a hard limit. 한 번 더 나오죠. 한 번 더 나옵니다. 엄연한 한계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 이런 것도 그럼 글로벌 세계적인이 아니라 hard랑 약간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지금까지 한 얘기가 이거밖에 없어요. 멀면, 관찰하는데 멀면 한계가 있다고. 됐습니까? 근데 이 개념 자체가 farthest plane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야죠. 빈칸 문장에 들어갈 말은 뭐구나? 한계가 있다구나. 네,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정답입니다. 근데 사실 단어짜 맞추기로는 이게 선지가 좀 쉬워서 여러분들이 좀 잘 맞춘 거지. 2번은 그냥 한계가 딱 떡하니 보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쉽게 느껴진 거지. 평가원이었으면 한계가 막 한 3개 있습니다. 요즘 트렌드가요. 그래서 한계가 뭔지를 파악하는 게 이 나머지 중후반에서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교육청과 평가원의 차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지금 선지의 난이도잖아요. 지금 문제가 어때요? 한계가 있다 정도만 잡아도 2번이 그냥 보이거든요. 딴 지문이 솔직히 선지가 거의 보이지 않는데 평가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 4개가 그냥 다 한계를 거의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문에서 한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을 새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를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선지에 대한 기준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한계가 뭡니까? 여기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빠르게 쌤이 말로 요약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롯데타워나 아니면 63빌딩 옛날에 쌤이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63빌딩이 이제 약간 그런 랜드마크였는데 요즘은 다 이제 롯데타워죠. 롯데타워를 가보면 엄청 멀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그맣게 보이죠. 이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늘 먼 거랑 이거랑 먼 거랑 똑같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세울 수 있는 기준은 뭡니까? 아, 멀면 한계는 멀면 크기가 작아지죠. 쌤 이게 왜 한계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거리가 멀어지는 건데 우리가 이 감각기관의 한계상 그거를 인지를 못해요. 멀어지고 있다는 걸요. 뭘로 보여요? 좀 더 큰 점, 작은 점으로 보이죠. 이게 먼다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 논리로 아는 거지 눈으로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뭐 이런 내용 소재의 글들 영어 지문에도 은근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각기관의 한계 이런 거요. 한계. 그래서 우리가 논리가 이성이 이 감각을 우리가 보완을 해주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볼 때는 크기의 차이만 있을 뿐 멀리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작으면 멀다 이렇게 우리가 이성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적용이 돼서 보정이 돼서 보이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 한계가 있다라는 거의 종류는 멀어지지 않고 크기가 작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적용했을 때 정답이 정확히 2번이 되는 거죠. 2번 선지를 정확히 좀 해석을 잘 못했을 수도 있는데요. constancy는 뭡니까? constant 하면 일관성 있는 이런 뜻이니까 constancy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원래는 변하지 않죠. 먼다고 작아집니까? 멀면은 사람이 작아져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원래는 변하지 않는데 그게 인지에 대한 한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됐습니까? 멀면. 그래서 작아지지 않지만 거기에 대한 인지 한계가 있다. 이 말 뭐예요? 이 말? 멀면 작아진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쌤이 아까 세운 기준에 정확히 부합하는 그런 선지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였고요. 오답률 3위 33번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맞췄다 하더라도 정말 평가원 지문에 혹은 평가원 선지의 난이도까지 잘 맞출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지 점검을 좀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왔을려나 모르게 인트로만 보고 껐을 수도 있는데 그죠? 34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도 역시 그냥 정말 대표적인 빈칸의 패러프레이즈를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빈칸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정보를요. 우리는 아름다움을 만들어야 돼요. 아름다움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이 글 전반에 패러프레이즈 된 게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놓치기가 그렇게 쉽지 않고요. 여러분들 무슨 34번 쫄지 마세요. 알겠죠? 네, 침착하게 푸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만 하셔야 돼요. 생각의 힘, 아름다움 찾아야겠다. 아름다움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장에서는 대조 비교를 바로 준비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이 글의 메인은 아니긴 하죠. 공통점이 좀 더 부각되는 지문이긴 합니다만 이건 결과론적인 거고요. 우리는 예술과 과학 얼마나 대조 비교가 많이 됩니까? 그래서 대조 비교 바로 준비를 일단 시켜 써야 할 겁니다. 결과에 상관없이요. 그죠? 자, 둘 다 해서 on aesthetics. aesthetics가 여러분들 영어 단어에서 뭔 소린지는 잘 모르겠지만 뜻은 다 외워놨지 않습니까? 미학이라고.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여기서 좀 흠칫해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미학이에요. of simplicity. 간단함의 미학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 좀 드냐면 아름다우려면 간단해야 된다. 이렇게 좀 풀어서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거든요. 다시 한번. 간단함의 미학이라는 건 간단하다라는 게 아름답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름다우려면 간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약간 이런 정도의 예측이요. 네. 자, facilitates. 용이하게 합니다. The precise communication of messages. 한마디로 메시지 전달하는 거를 용이하게 합니다. 정확하게 전달하는데요. 둘 다 are also fairly systematic.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근거로서 쌓이고 있는 겁니다. 둘 다 어때요? 체계적이다. 예술과 과학 둘 다. Although many people believe that art.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통념 어감이 들어가죠. 모임에도 불구하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예술은 그냥 본질적으로 wild하고 intuitive, 약간 직관적이에요. 어떤 느낌이야? 뭐에 반대되는 느낌이에요? 체계적이고 간단하다에 약간 반대되는 느낌이죠. 약간 직관적인 거. 그리고 while only 뭐한 반면에 과학은 이 방법론적으로 약간 지금 통제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요. 근데 그게 아니죠. There is a great deal of evidence. 여기까지가 이제 Y절이고요. 그럼 우리는 주절에서 뭐를 이미 됩니까? 이렇게 긴데. 이미 예측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1번 문장 읽고 2번 문장을 제대로 처리를 했다면 이 통념적 어감만 더해준다면 예측이 금방 되죠. 어떻게 해요? 둘 다 공통점이 있다고 분명 말해줬잖아요. 그죠? 근데 두 번째 문장에서는 통념을 제시하면서 둘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얘기했죠. 그러면은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예술도 체계적이고 통제돼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예상이 실전에서 정말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The art is often created methodically. 이 방법론적으로 어때요?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 정도까지 볼 수 있고요. 다음 문장 한 문장만 더 보면 될 것 같아요. Instead of being liberating. 그럼 liberating이라는 이 어휘들은요, 다 이런 것들과 이제 패러프레이즈가 되고 있는 겁니다. 통념 안에서 와일드하고 직관적이다. 이런 날아갈 것 같은 이런 자유로운 느낌이요. 예술은. 근데 생각보다 예술이 그렇지 않고 은근히 틀이 있고 체계가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freedom without limits. 자유는 자유인데 뭐가 없으면? 이 한계가 없는, 제한이 없는 이런 자유는 is almost paralyzing. 봐봐요. 여기 마이너스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리미트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어감상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빈칸에 들어갈 건 이미 쌓이고 쌓였습니다. 뭡니까? simplicity가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systematic 더 정확한 거는요. systematic 체계적이고 그 다음 methodically 그 다음에 방법론적이고 그 다음에 이 limits 한계 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역시 틀과 어떤 통제된 것이 필요하다. 정답 1번 restrict라는 말로 이제 패러프레이즈가 되었죠. 역시 이것도 선지가 그렇게 헷갈릴 거는 없었어요. 이 기준만 잡아 주신다면요. 36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6번도요. 정말 순서의 전형입니다. 순서의 전형이에요. 순서 삽입에서 중요한 거를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빈칸에 선생님이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약간 스치듯 얘기하긴 했는데 주제와도 물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빈칸은 일단은 정보를 찾는 게 기본 적인 디폴트이기 때문에 빈칸 문장의 핵심적인 정보를 항상 기억하고 있는 거. 그거 하나, 그 습관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정답률을 굉장히 올려줄 수 있다. 선생님 그러면은 막 예를 들어서 주어가 생각했다 대절 막 빈칸 이런 거면 어떻게 해요? 그런 거면 그냥 주제 바탕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입학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빈칸이 되겠고요. 그게 아니라 또 대부분의 이제 빈칸 문제는 지금 사실상 34번처럼 빈칸 문장의 핵심 정보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지문 안에서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시는 거, 생각하는 것이 생각보다 힘이 셉니다. 알겠죠? 네. 3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사입에서 중요한 거는 절대 연결해서 풀지 않는다예요. 에? 쌤, 순서 사입은 연결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주관적이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잖아요. 문제 풀면서 어때요? 아 이거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해가지고 뭐 BAC 연결했어요. 답지 보니까 BCA래. 뭐 해설지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 오케이. 내가 좀 틀렸네. 이렇게 공부하시고 이렇게 이제 오답을 하시면 안 늘어요. 왜요? 다음에 또 나는 BAC가 더 자연스러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이게 좀 더 괜찮은 것 같아. 이런 논리적인 근거 없이 생각하는 버릇이 있거든요. 그래서 순서도 마찬가지고 사입도 마찬가지고 여기 들어가면 딱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이지 객관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푸시고 연습하시면 절대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 오답도 못해요. 여러분들처럼 오답하게 되겠죠. 답지는 이게 더 자연스럽다네. 그런 것 같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풀어야 되냐? 단절로 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색한 거를 기점으로, 그걸 기준으로 잡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순서도 사입도 어색한 게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39번 해설이 좀 그렇긴 한데요. 그럴 때는 연결을 조금 예외적으로 사용을 좀 해줘야겠죠. 순서는 패러프레이즈, 같은 말을 같이 붙여서 연결을 하고요. 삽입 같은 경우는 소재, 그러니까 주어진 문장에서 또 힌트가 될 만한 걸 그제서야 좀 찾아봐야겠죠. 그 경우, 근데 좀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들이고요. 그런 경우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순서 삽입은 단절, 즉 어색한 거 찾는 것으로 푸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고요. 또 그렇게 푸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합부진 문장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요. What would a language be like? 언어가 어떻게 될 것 같아? If 만약 뭐 하면 It didn't make any simplifications or generalizations. 단순화랑 일반화는 같은 말이죠. 쌤 같은 말이에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일반화한다라는 거는 범위를 줄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단순하게 만든다는 거지 복잡하게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같은 말이고요. 단순하고 일반화하면 언어가 어떻게 될까? 핵심 소재는 언어긴 한데요. 이 언어의 단순화, 일반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 첫 번째 문장 읽었을 때 다시 한번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멈추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ABC 중에 단순화가 절대 아닌 거 그리고 단순화인 거는 각각 뭡니까? 첫 번째 문장을 보고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렵다면 한 문장 정도 더 읽으셔도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만 판단하시고 안 되는 애를 골라내시면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가볼게요. 그래서 여기 X까지 좀 붙여줘야겠죠. 네, 쌤이 지금 여기 X를 하지 않고 갔다가 지금 편집을 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네, 그래서 단순하고 일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였죠. Didn't make니까. 그죠? 그러면은 A 문장, B 문장, C 문장 한번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문장. There might be some super intelligent race of beings.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처음 읽으면 뭔 소리인지 모르죠. 그리고 쌤 such a language 이런 거 강력한 힌트라고 배웠어요. 근데 지금 이 순간은 이 랭귀지가 무슨 랭귀지조차도 무슨 랭귀지인지조차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뒤를 조금 더 읽어볼게요. But they would have to know virtually everything in the world to learn all these names. 잠시만요. 그러면 all these names를 다 배워야 된대. 일반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이것만 이제 판단하시면 돼요. 일반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그죠? 네. 여러분들도 생각하셨죠? 그러면 이거 일반은 안 한 건데. 그러면 A는 올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절대 못 옵니까? 올 수 있죠. 그죠? 그렇다고 붙이시면 안 돼요. 그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B. By using the same word for different object. 여러분 잘 생각해봐. 다른 물체들, 다른 사물들에 대해서 같은 단어를 쓰는 거. 이거는 일반화죠?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은 B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오죠. 그죠? 왜냐면 여기는 일반화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데 일반화함으로써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B는 절대 올 수 없고요. 그래서 B는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여기다가 좀 쌓아볼게요. 네. 그래서 지금 단절이 된 상태고요. 네. 그 다음 C. C를 읽어보면 It would be a language in which every word was a proper noun.
proper noun이라는 건 이제 고유명사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잘 몰랐을 수도 있거든요. 한 문장만 더 읽어볼까요? Because you don't want to gloss over. 대략적으로 얼버무리고 싶지가 않나. The differences. 잠시만요. 차이점을 얼버무리고 싶지가 않다라는 건 차이점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맥락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일반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일반을 안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 주어진 문장의 이 단수나 일반화되지 않는다와 절대 연결이 되지 않는 건 B입니다. 그럼 우리는 쌤이 아까 그랬죠. 얘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B로부터 찾아 떠나는 여행이 되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이해하셨을까요? 네, 이게 바로 객관적으로 순서 삽입 문제를 푸는 방법이자 여러분들의 정답률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표적인 하나만 단절되는 이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뭐만 찾으시면 돼요? B 앞에 즉 A와 C의 뒷부분 중에 일반화인 걸 찾아야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디 있습니까? 참고로요. C는 전체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싹 다 일반화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C는 되지 않고요. A로 가야겠죠. 그래서 C는 안 되고 A로 가야겠죠. A의 뒷부분 여기서부터 이제 좀 보시면요. Human language has taken a different route를 가지고 있는데 many fewer names 여기부터 어때요? 적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일반화했다는 내용이죠. 쌤 근데 이거 하이버는 무슨 내용이에요?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이 하이버는 이거 뒤집혀서 저는 아닌 줄 알았는데요. 그래서 맥락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적게 썼다는 거예요. 즉 여기는 이제 일반화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this fact 이러한 사실이 is not simply a compromise with our limited cognitive capacity. 이건 무슨 맥락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실이 단순히 타협하는 건 아니다. 뭐를? 우리의 제한된 인지적 능력을 타협하는 건 아니다. 뭔 소리예요? 이거 이런 거죠. 봐봐요. 맥락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화한다는 건 조금만 쓴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멍청한 건 아님.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글의 흐름과 맥락을 지대하게 바꾸는 그런 중요한 역접이 아닙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적게 써. 근데 적게 쓴다고 멍청한 건 아님.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의사소통 전달하려고 쓰는 거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이버에 낚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이버 같은 것도 항상 뭐 역접, 뭐 항상 그래 흐름 바꿔 뒤에가 중요해. 뭐 이런 고정적인 적용, 기계적 적용 이런 거는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영어 지문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맥락입니다. 맥락. 어감이자 작가와 대화한다고 생각하시고 이게 어떤 의미로 얘기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물론 여러분 많은 스킬들과 어떤 요령들은 여러분들의 어떤 풀이나 시간 절약, 그러니까 풀이를 효율적으로 해준다거나 어쨌든 그로 인해서 시간 절약 이런 거에 당연히 도움이 되죠. 그리고 쌤도 무조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본기 없는 기술만 쓰시게 되면 당연히 안정적인 1등급은 받기 어려우십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하이버의 맥락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정답은 오케이. CAB 이제 나머지 비교하시면 되겠는데 ABC는 없잖아요. CAB. 실전에서는 그냥 이렇게 찍으셔도 무방한 부분이죠. 근데 왜 CAB입니까? 봐봐요. 여기 A가 중간에 반통하게 나왔어요. 여기서부터는 일반화 한다는 소리고요. 여기는 일반화 안 한다는 소리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CAB가 되겠습니다. B는 일반화 한다는 내용인데 일반화하지 않는 C가 뒤에 붙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CAB 이렇게 되는 4번이죠. 네, 4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39번이요. 39번이 생각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4번이 최다 오답률이거든요. 왜겠어요? 모티베이트 4번 뭐 이렇게 찍은 거죠. 그러면은 5번은 왜 안 되고 4번은 왜 됩니까?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아마 없이 그냥 찍으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모티베이션 이런 거 보고요. 이 지문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지문은 쌤이 아까 얘기했던 약간은 조금 어려운 케이스이긴 한데 단절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단절이 전 느껴지는데요. 그래?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어색함이 딱히 많이 느껴지지는 않는 그런 지문입니다.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럴 때는 주어진 문장을 다시 보고 어떤 소재나 근거를 찾아야겠죠? 어쩔 수 없이요. 여기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다시 이 글을 좀 더 정확하게 좀 표현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첫 번째 단계는요. 문장 삽입은 절대 첫 바퀴 읽을 때 깊숙이 들어가면서 하나하나의 논리를 다 따지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면요. 대부분은 단절로 풀리는데 이 단절로 풀리는 대부분의 지문들은 큰 논리가 틀리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답이 명확해야 되니까. 생각해보세요. 문장 삽입이 명확하지가 않아. 그냥 여기 조금 바뀌었다고 여기가 정답이래. 여기가 틀렸대.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되는 문제를 평가원이 낼까요? 이의 신청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려고요?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수능 문제라든지 평가 문제, 뭐 교육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다 이 단절로 풀리는 경우가 10중 8, 9인데요. 이게 다 명확합니다. 굉장히 명확해요. 그래서 난 짜장면이 맛있어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짜장면 맛없어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짜장면 맛있어 한다든가 짬뽕도 맛있네 막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그러니까 지금 쌤이 예시를 들어둔 두 개가 이제 가치 판단이 바뀌든가 그러니까 좋다가 했다고 싫다고 했다 아니면 소재가 바뀌든가 짜장면을 좋아했다고 했다가 이제 짬뽕이 좋아한다고 했다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케이스거든요. 어쨌든 이런 굉장히 명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장 삽입은 처음에 읽을 때 글이 아무리 초반이 어려워도 정신을 바짝 잡으시고 이게 진짜 키포인트예요. 정신을 바짝 잡으시고 큰 틀에서의 논리를 따라가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문장 삽입 기출문제 들 중에 은근히 초반의 논리가 굉장히 어려운 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근데 거기서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큰 논리를 따라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보입니다. 뭐야 이거는 다른 내용인데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문장 삽입도 결국은 대입 파악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반을 잘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친구가 이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딴소리하면 뭔 개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초반 내용을 잘 잡아주시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이 지문은 단절로 잘 풀리지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는 주어진 문장에서의 어떤 단서를 찾는 게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2번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the rest of the time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표현에 조금 집중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에서 나머지 시간은 그러면 앞 내용은 너무 쉽게 예측이 되죠.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 앞뒷 내용을 예측해서 푼다 이거는 사실 실전에서 자주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은 아닙니다. 근데 이 경우는 그렇게 풀리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이라는 표현이 여기 나와요. 예. 맞죠. 여러분 잘 안 보였죠? 근데 이거를 보고 나면 보여요. 처음 읽을 때부터 저 이거 봤는데요 하면은 너 이것도 안 봤는데 예를 들어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걸 보고 왔으면은 만약 이게 보이긴 하겠죠. 예. 근데 이게 얻어 걸려서 항상 이거부터 보고 막 주어진 문장 앞뒤로 생각해야겠다 이런 방법론을 이제 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조금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왜냐면 1번은 무조건 단절이기 때문에 주어진 문장이 유의미하게 처음부터 막 들어맞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하고요. 그 다음에 in other words 여기까지는 같이 이어주셔야겠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이제 세트가 되겠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이 어때요? 어떤 자동 조종을 하는 건데 다시 말해서요. Individuals are acting without reflection. 한마디로 그냥 생각 안 하고 비판적인 생각 안 하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 지문의 소재도 굉장히 중요한데 편향입니다. 편향. 인지 편향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데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편향의 것들을 얘기하는 그런 확증 편향과도 연관이 있고요. 굉장히 소재적으로는 중요한 그런 지문인데요. 자,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생각 안 하고 비판적인 거 안 하고 그냥 편향, 원래 하던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요? 나머지 시간은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도 편향이 된다. 결론은 편향이 된다기 때문에 이게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3번이랑 뭔가 어색하다 이런 느낌이 잘 안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 다 편향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은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편향돼서 하고요. 그 다음 나머지 시간은 편향을 안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조차도 motivational goals 그러니까 이 동기적인 목표에 의해서 편향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 목표가 조금 쉽게 말해서 좀 내기를 했다 칩시다. A랑 B랑 철수랑 영이랑 싸우는데 철수가 이길 것 같아. 그래서 이기면은 난 내기를 했어. 1,000원 걸었어. 예를 들어. 내기하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돈적으로 그죠? 근데 어쨌든 철수에 걸었어. 그러면은 영이가 객관적으로 세도 철수가 자꾸 이길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동기적, 목표적 내가 목표가 있다면 자꾸 그쪽으로 좀 좋게 생각하는 뭐 그런 편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편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으로 풀리는 게 바로 이 39번입니다.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는데 오답률 1위가 됐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모티베이션 표현에만 너무 꽂힌 게 아닌가, 아무런 근거가 없이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4번으로 대부분 친구들이 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치면 5번은 안 될 이유가 없고, 그죠? 뭐 4번만 될 이유도 없죠. 그래서 저런 표현에 조금 더 집중해 주셨어야 되는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오늘 좀 많은 내용들을 얘기했습니다.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대입학과 빈칸 순수 사입에서의 어떤 핵심 포인트들, 그리고 실전에서 내가 해석이 조금 모자라는 경우에도 좀 알아볼 수 있는 것들, 그런 포인트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렸고요. 앞으로 수능까지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하셔서요. 좋은 결과 얻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영어 강사 안성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